장경기 시대 평택의 정치를 한번 보게 되면 평택뿐만 아니라 뭐 전교대에 이거 잠깐 나와 있지만은 보통 이제 지방의 정치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치는 중앙의 정치가 있지만은 또 전근대 시대를 할지라도 지방의 정치가 나름대로 존재해 왔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방의 정치가 역사상으로 나타날 때 언제부터냐 하게 되면은 고려시대 사신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방의 어떤 통치, 정치의 개념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려는 건국한 임금이 왕건이죠, 왕건. 왕건인데 자,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후삼국이 어디죠? 후삼국?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죠. 신라인데 후고려가 이제 나중에 고려 이제 돼가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신라가 먼저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면서 이제 사실 망하는 게 아니라 항복하는 거죠. 항복해가지고 이제 고려의 왕에게 이제 땅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라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항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에게 그 지역을 통치할 수가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게 되면 지방의 관료까지 왕이 임명하고 있지만은 사실 경주에 있는 향리라든가 일반 그 관료들 같은 경우는 왕건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경순왕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국가 권력에서부터 조금 독립적인, 자율적인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사신관 제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신관이 됐던 것이 경순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경순왕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신라 땅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순왕에 준 것은 신라 경주만 통치할 수가 있는 권한을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혼에게 가게 되면은 백제 지역의 일부 지역을 갖다가 통치. 이런 것들이 아마 전근대 시대 지방자치제의 하나의 성격이 아니었었겠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신관 제도가 고려 사실 말기까지 이어져 오게 되고 말기에 와가지고 폐지가 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고려 시대는 사실 왕의 권한이 지방에까지 다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선시대 오게 되면 또 다릅니다. 모든 관료를 갖다가 조선시대는 중앙에서 다 내리게 되죠. 근데 고려시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과 어떤 지방 간의 약간의 차별성을 가져가는 그러한 조직들이 형성되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향직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향리들입니다. 향리들. 중앙에서 파견되지 않고 지역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리고 자치적인 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향직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조선시대 오게 되면 유향소라는 지방자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방자치제도라고 하기까지는 성격은 좀 어렵지만은 사신관하고 좀 다른 겁니다. 유향소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나름대로 그 토호들이 자기들의 어떤 지역을 갖다 일정하게 향리들을 갖다 규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역에 있는 향품이라고 있죠. 그 향품을 갖다가 유지시키고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에 만들어 놓은 자치기구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이 조선시대는 굉장히 컸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군수라든가 현령은 중앙에서 다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군수가 내려오게 되면 어디부터 먼저 가게 되느냐? 유향소에 먼저 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 기간 동안 임기 기간 동안에 잘 아무 탈 없이 지낼 수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조선시대 때는 중앙에서 관료가 내려온다 그래도 버티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에 자치기구가 있었는데 이 자치기구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향소가 있었고 이 유향소가 이제 향청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가보에 가게 되면 회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회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민의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어떤 그 지방의 자치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 오게 되면은 지방자치제도와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 1910년대라고 볼 수가 있죠. 무당통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지방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방에 있는 유지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선임을 해놓고 이들 갖다가 일제 지배협력에 합법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지방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 때 보게 되면 면협의회, 그다음에 도에는 도평회가 있고 학교는 학교평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기구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기 때 보게 되면 읍면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읍회와 도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져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 이런 면협의회, 도평의회, 학교평의회, 그 다음에 읍회, 도회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평등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일제강점기 때는 평등선거가 아니었었습니다. 세금을 얼마만큼 낸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게 되는 한정적인 투표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 또 안에 선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1920년대 오성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성면 지금도 있나요? 있죠. 오성면 협의회 보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혹시 오성에 계신 분은 아실 수도 있겠어요. 뭐 얼마 안 됐죠. 192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년이 채 안 되는 시대에 있었으니까 아마 그 후손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대경이란 분, 노재혁, 그리고 변사진, 최기홍, 조성근, 정기창, 서규식, 조병석, 최근식, 한용직 이런 분들이 면협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실 대부분 보게 되면 지역 부직급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일제 지배 정책에 협력하게 되는 보이지 않게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에 사실 우리나라 지배 계층이 사실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사실 조선시대 때하고 현대하고 굉장히 많은 지배 계층이 좀 바뀌어 나가는 것이 크게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배 세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런 또 면협의회 의원으로 선출됐던 분들이 기록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자, 1923년 진위군, 진위군입니다. 지금은 평택시죠. 옛날에는 평택이라는 용어보다는 진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지역 명칭으로 이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1938년에 진위군이 이제 평택군으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 이제 평택시까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 1923년에 면협의회 이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당선자들이 나오는데 104명이 나왔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적지 않은 인원수 같은.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보겠지만은 지역 민의를 대표하게 되는데 과연 몇 명이 정당하느냐,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 지금보다 인구도 적었어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면협의회 의원들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4명인데 경남면에서 보게 되면 10명, 홍탕면에 10명, 북면에 10명, 그리고 서탄면 8명, 고덕면에 10명, 오성 10명, 청북 10명, 포승 10명, 현덕 10명이고 서면 부정면은 8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으로 10명을 하고 뽑았던 것 같고 조금 면적이 적거나 인구가 적으면은 한두 명, 적은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한적인 선거였지만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면협의회 의원들이 당선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지역의 유지급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20년과
20년과 23년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아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은 일본인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일본인들. 일제 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 일본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병남면입니다. 지금의 평택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것이 이 병남면을 볼 수가 있는데 비전동 일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아무래도 일본인이 좀 많이 살았습니다. 일본인이 많이 살았던 데는 대체적으로 역 주변이 많습니다.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지금 원평동 있죠. 원평동 쪽에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일제강점기 시대 평택의 중심지는 지금의 이쪽이 아니라 저쪽 철도 건너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가 중심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인 여기 있는 것처럼 이시와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구하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게 두 사람이 경남면에서 면 해결을 당선되는 볼 수가 있겠고 유창근하고 제가 안종철을 같은 걸 해놨었는데 평택의 가장 뛰어난 지역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유창근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지국장을 했었고 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돌아가셨을 때 죽었다는 기사가 날 정도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신문 기사가 날 정도로 유창근하게 되면 아마 20년대 중반까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지역의 소위 얘기하는 정치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종철도 있습니다. 안종철은 3.1운동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고 3.1운동 이후에 보게 되면 약간 성격이 좀 독립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이직이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투신하지 않고 아마 이런 면협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가지고 조금 일제에 좀 협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는 활동하는 인물이 바로 안종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면협의가 형성되어서 나름대로 자치라는 틀을 갖다 가져갔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31년에 또 진위군에서 면협의회를 갖다 보는데 이때는 103명을 뽑았었습니다. 앞서보다 한 명 줄었죠. 한 명 줄었는데 보니까는 고동군이 한 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명을 쭉 뽑았고 여전히 일본인들이 이렇게 면협의회라든가 이런 데 당선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고 재미있는 인물은 여기 있습니다. 삼현기라고 모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니시무라 이 두 사람이 평택에서 일본인의 어떤 가장 경제력을 갖다가 많이 갖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평택의 무슨 그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은 반드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금융조합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조합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었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삼현기라고 하는 일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촌, 니시무라 이런 사람들도 이제 전공을 하고 있고 또 뭐 운수회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토목을 담당했던 회사라든가 건축했던 회사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인물들을 볼 수가 있고 자, 안종철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23년에도 면협의에 있었는데 여전히 32년에도 면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아마 해오지 않았었을까 추정될 수가 있겠고 또 이성렬이라고 또 당시 평택의 3대 부자 중에 하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면협의를 하고 있지만 당시 또 살기가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또 굉장히 많이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성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공덕비를 세웠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성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호도 이제 한편이신 분 중에서 대표적인 또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주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또 지적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가 병남면, 앞서서는 병남면이었죠. 이때 오게 되면 이제 평택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택면, 동남면이 일제강점기 시대 평택의 중심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진위 군청이 있었던 북면이 사실 평택의 정치, 경제, 사회 중심이었었는데 일제강점기 평택역이 생기면서 경남면, 평택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는 평택시청역이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는 평택의 정치 중심부는 여기인데 나중에 고독 신도시가 돼서 평택시청이 절로 가버리게 되면은 평택의 중심지는 어디로 가버려요? 고독 쪽으로 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바뀌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31년까지는) 이제 부용면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디죠? 부용면이 팽선이죠. 자, 그리고 도평의 의원도 이제 뽑게 되는데, 이 도평에 의해서 평택에서 보니까는 5사람이 있었습니다. 5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1920년대 3.1운동 직후에 사실은 좀 면협의를 만들고 있는데, 3.1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면은, 이걸 좀 더 식민통치에 이용하게 하셔가지고, 조선 식민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요구하는 건가.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식민 통치 이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 면협이라든가 도평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때 도평회의 20년대 정우홍이라는 분이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27년에 또 한 번 있었는데 정우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리고 30년대 보려면 박원영이라고 하는 분이 도평에 있었고, 그리고 35년에 앞서 면협의 출신이었던 상길현이가 일본인으로서 도평에 회임했었고, 그리고 앞서 살펴볼 이민은 37년, 42년 해방 그때까지 도평에 회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평에 또는 도배 의원했다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일제 좀 혁명했던 그런 인물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의 어떤 정치 활동가 이런 걸 담당해 나가고. 자, 그런데 해방 이후에 이제 평택 지방자치제와 관련해서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 거는 언제였었죠?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전격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사실은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 됐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지방자치제는 상당히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각 지방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2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민위원회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에 볼 수가 있고, 건중 같은 경우는 민족과 사회주의 계통이 조금 더 결합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이제 건준의 부회장님과 부총재를 맡았던 인물이 이제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지방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지방자치 조직이 사실 인민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당시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약 한 143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의 어떤 싹을 칠 수가 있는 건준지방부라든가 인민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보통 1908월 15일 하게 되면 우리한테 2가지 의미가 있죠. 8월 15일. 첫 번째가 광복절, 두 번째가 정부 수립입니다. 이제 정부 수립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죠. 이걸 건국이라고 봐야 되느냐? 그래갖고 이제 좀 이게 보수 구구 같은 쪽에서는 8월 15일을 뭘로 만들어야 된다? 건국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갖고, 또 반 쪽에서는 광복절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북한에서는 이제 광복절보다는 또 해방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요구적으로 맞느냐 하는 것은 각자 관점에 다르지만은 당시에는 광복이라는 용어보다는 뭘 더 많이 썼다?
사실 해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썼었어요.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용어로 보편적으로 써왔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해방이 이제 저 위쪽에서 많이 쓰니까 인구를 했는데 광복을 이제 갖다가 해서 광복절을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약간 뉘앙스 좀 차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이 실시가 되고 있죠. 미군정이 1948년 8월 15일까지 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다른 정치 세력들이 와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아예 실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 되고 있는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사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했어야 되는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이 있었던 1952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무슨 기간이죠? 한국 전쟁 기간이잖아요. 6.25 전쟁 기간에 지방자치제 선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제라고 할 수가 없고 이승만이 자기 권력을 갖다가 더 연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1951년에 지방자치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은 전쟁 기간이었었지만 1951년 4월 25일 날 신군의회 선거를 하고 그리고 5월 10일 날 도의회 의원을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실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선거할 때 투표 몇 장 하죠? 기본이 몇 개죠? 4개죠. 기본이 4개. 그러니까 동시 선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각각 분리 선거를 해갖고 따로 선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쪽이 같이 모아놓게 되게 되면은 정치 세력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위원의회 뽑음을 보게 되면은 평택의회 15명, 송탄에 13명, 그래서 모두 125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지방자치의회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25명이 뽑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보게 되면은 이승만과 관계된 세력들이 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자유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국민당, 대한국민당, 그 다음에 대한독립축성 이런 친이승만이라는 세력들이 평택에서도 여전히 많이 당선됐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56년에 지방자치 선거를 하고 나왔어요. 역시 이제 이승만 정권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보게 되면은 8월 8일 날 역시 시의원장과 의회 선거를 갖다가 같이 하고 그리고 8월 13일 날은 도의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보니까 제1선거구, 제2선거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선거는 평택읍, 오성면, 호성면, 통덕면, 평생면. 지금의 선거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도 보게 되면 갑을 나누게 되면 비저동 같은 경우는 저쪽 안중하고 이렇게 이제 평생하고 붙어 있고 송탄, 북속은 이렇게 이 선거가 거의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탄, 지리, 서탄, 구로, 청북이 이 선거로 그냥 나눠져 있고 지방의회를 보게 되면 역시 117명을 선출하고 있습니다.